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에 기여한 칼 귀칠라프와 로드 에머스트 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할 대구 동일교회 담임 목사 오현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논문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가 1832년 7월 조선 선교를 실행할 때에 승선한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로드 에머스트 호의 조선 항해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로드 에머스트 호의 면모는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선 최초의 정식 외국의 통상 요구선으로 기록되었던 이 선박이 동시에 개신교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선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 최초의 선교 성지인 고대도를 비롯한 인근도서, 그리고 조선에 행한 선교의 총체적 윤곽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드 에머스트 호의 조선 항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칠라프는 3차례에 걸쳐서 동북아시아를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조선과 일본까지 이르는 동아시아의 선교의 꿈은 1832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1831년에 있은 제1차 선교 여행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메리 뉴엘이 출산 중에 사망한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귀칠라프는 그녀와 1829년 11월 26일 말라카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 메리 뉴엘은 원래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자 말라카 여성학교의 관리자였습니다. 또한 제1차 선교여행 직전에 귀칠라프는 열병까지 앓고 있었던 악조건 하에서 선교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귀칠라프의 첫 번째 중국 선교 여행은 1831년 6월 3일에 중국 연안을 장사하러 다니던 낡은 중국 돛단배 순리호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배의 주인은 귀칠라프의 친구이자 중국 광동성 동부 출신 상인 린정이었습니다. 이 상선의 항로를 따라 방콕을 출발해서 마카오에 도착하기까지 근 6달간의 긴 여정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소화해냈습니다. 귀칠라프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507톤의 범선 로드 에머스트 호를 탑승하였습니다. 이 로드 에머스트 호가 새로운 통상을 위한 항로를 개척하는 탐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에 동참함으로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탐사의 여행에 귀칠라프가 동행한 것은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이자 중국 복음주의 선교단의 설립자였던 로버트 모리슨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리슨이 귀칠라프를 동인도 회사에 추천하여 귀칠라프가 마침내 제2차 선교 여행을 선의와, 즉 배의 의사와 통역관의 임무로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조선을 그가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북아에 여행객을 위한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당시 중국 본토는 광동 지역밖에는 개방이 안 되어 있어서 더더욱 방문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칠라프는 중국 해안을 비밀리에 방문하는 상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상지의 개척을 위한 탐사 여행이었지만, 이 통상 개척 여행은
기독교 선교의 방편으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로드 에머스도호는 승조원 총 67명을 싣고 1832년 2월 26일 마카오에서 출항했습니다. 귀칠라프의 입장에서는 여행이 단순한 통상지 개척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들에 아직도 대항하는 어리석은 정치적 행동을 제거하시고 또한 이 소망의 경작지를 얻으려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여행이었다라고 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칠라프는 목숨까지 걸고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운항 일정을 보면 마카오를 2월 26일에 출발하여 타이완 4월 11일, 닝보 5월 26일, 상하이 6월 19일, 충밍다오 6월 19일, 산둥, 류궁다오, 웨이하이 등을 거친 후에 조선에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거쳐서 마카오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는 소화해 냈습니다. 이 항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광동무역회사 특별위원회 의장인 찰스 올리버 메조리 뱅크스가 기획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선교를 한국의 통상지를 개척하려고 계획했을 때에 나이가 38살이고 이후에 1년 후에 39살 때 젊은 나이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상무관이었던 휴 해밀턴 린지가 항해의 사실상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인물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항해의 총 책임자이자 동시에 화물 관리인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 에머스도호의 조선 지역 항해의 제일 중요한 기착지인 고대도 안항을 후에 메조리 뱅크스 항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드 에머스도호의 선장은 토마스 리스라는 인물입니다. 리스에 대해서도 알려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 리스였으며 그녀는 1836년 12월 27일에 마카오에서 34세의 일기로 숨졌다는 것과 리스와 이 부인과의 사이에 적어도 2명의 딸이 있었는데 1830년 10월 11일에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난 딸과 1833년 7월 16일 또 다른 딸이 똑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선장 리스가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역사적 기여는 로드 에머스도호가 조선을 탐방했을 때 그가 작성한 해도에 이 배가 외연도, 녹도, 불모도를 거쳐 고대도에 도착한 것을 자세하게 해도에 표기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이 해도가 바로 선장 토마스 리스가 작성한 해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 1840년에 작성된 해도입니다. 이는 로드 에머스도호의 고대도 정박을 정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양 선박의 조선 방문 때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 것은 물론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외국인의 상업 활동은 광동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무역을 북중국 항구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탐사 계획은 외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해서 중국인과 지역 정부의 반응을 함께 탐문하는 목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 동북아 탐사 계획은 비밀리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 탐사가 실시된 이유는 당시 동북 지역의 고수익을 노리는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던 아편의 판매와 밀수가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 느껴서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자정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통상 방법과 다른 통상 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일이므로 로드 에머스토어는 배에 마약을 한 줌도 싣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드 에머스토어는 같은 시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졸다인 메디슨 회사로부터 용선한 두 선박, 즉 캘커타로부터 아편을 싣고 다니던 실프호와 304톤입니다. 린틴을 기반으로 마약상을 운영하던 제메시나 호와는 달리 로드 에머스토어는 아편을 싣고 행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드 에머스토어가 의 항해 기록을 보면 1831년 7월 15일 로드 에머스토어가 캘커타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출항한 기록이 있고, 또한 1832년 기록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로드 에머스토어는 리스 선장이 운항하는 그 지도하에 1832년 11월 13일 중국을 다시 출발해서 같은 달 25일 싱가포르를 거쳐 12월 23일 캘커타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마카오로부터 알렉산더 부인이나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싣고 또 싱가포르를 중간 기착지로 해서 샤 부인 등의 승객 등을 싣고 캘커타로 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만 운송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여객들도 함께 운송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833년 로드 에머스토어는 리스 선장이 다시 키를 잡고 인도 마드라스를 2월 21일에 출항해서 3월 3일 캘커타에 도착했고 1833년 5월 23일에는 캘커타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다시 출항하였습니다. 1834년에 로드 에머스토어는 캘커타 항구의 입구에 위치한 곳이며 인도 벵골만 북서쪽에 사가르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카우콜리 등대 앞에서 강풍을 만나 배가 통제력을 잃고 그 등대 가까이에서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해안가에서 끝내 난파되었으나 승무원들은 구조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836년에는 이 선박이 카우콜리에서 또 한 번 난파됐다는 기록이 있고 1840년 5월 30일 이 로드 에머스토어호의 선박 좌초에 대한 또 다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귀칠라프가 승선한 항해 이후에도, 즉 조선을 다녀간 이후에도 빈번히 해상 활동을 로드 에머스토어가 이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편적인 출입항 기록과 좌초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도 로드 에머스토어 선박 자체의 규모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서양측 기록이나 그 흔한 배의 그림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로드 에머스토어에 대한 서양측 사료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료에 담긴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심지어 1000톤급 무장군함이었다는 오해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의 돛을 가진 507톤의 바크형 상업용 범선이라는 기록과 함께 328톤 또는 350톤, 300톤급이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굿모닝 귀칠라프에 밝힌 대로 507톤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드 에머스톤은 특별선으로 엑스트라 쉽으로 분류되며 이는 화물이 일반 화물 상선이 제공하는 수송 공간을 초과하는 경우 동인도 회사가 또 하나 이상의 선박을 용선해서 특정 계획에 투입하는 배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동인도 회사는 에머스도호를 용선한 대가로 에머스도호의 원래 회사인 화물회사 화이트만 앤 컴퍼니에 매달 2,500달러를 지불하고 용선했습니다. 조선적 사료를 보면 순조실록 1832년 음력 7월 21일자 공충감사 홍의건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의견에 이미 이 배를 행상하는 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기록 예부의 자문에도 행상하는 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지류 충청도 편에서는 서양상강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드 에머스톤은 원래 한 회사에 소속된 무역 전용 선박이며 영국 동인도 회사에 한시적으로 용선되어 임무를 수행했던 특별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칠라프가 타고 온 로드 에머스톤은 조선에 처음으로 통상을 요구한 배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조선과 통상이 이루어져서 여러 나라와 점차적으로 교육이 확대되었더라면 조속한 조선의 개화에 기여했을 것이고, 특히 조선의 국왕과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의 역사가 새롭게 되었을 것이기에 통상의 거부와 복음의 거부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로드 에머스도의 면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자료와 제한적인 서양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진수된 해는 1825년입니다. 재원은 뽕나무과 대추나무에 속하는 이목이었습니다. 톤수는 말씀드린 대로 507톤입니다. 배의 크기는 46.5m, 넓이는 9.3m. 이건 그 당시에 조선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팔을, 양팔을 벌려서 재는 팔을 메다로 환산해서 이러합니다. 그리고 세 돛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돛대는 29.5m, 중간 돛대 34.1m, 뒷돛대는 24.8m. 각층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져 중간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뱃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머리에 보면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람의 형상이 있고 상층과 중층이 있으며 큰 방이 각 층마다 10칸, 작은 방이 20칸 있었습니다. 배의 양쪽 머리에 각각 건영구가 설치되었는데 이 건영구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앞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의 뒷부분에는 선관이 거처하는 방이 있었고 배 앞쪽에는 조리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선관이 근무하는 방, 기거하는 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했습니다. 배에는 다음과 같은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희고 검은 염소, 그리고 오리, 닭, 그리고 이들을 가두는 회가, 세장 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돼지 우리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배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수선 또는 긴 보조선 4척이 양쪽에 달려 있었는데 검푸른 색이고 배의 좌우에 항상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식기구는 화기이고 술통과 병은 유리였고 숟가락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무장은 이렇습니다. 로드 에머스트의 무장에 관한 조선적 기록에 의하면 병기는 환도 30자루, 그리고 총이 35자루, 그리고 창이 24자루, 대화포 8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보통 군함은 약 100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포가 8개 있었다라는 말은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유권을 발동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 화기, 권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귀칠라프가 동행할 때는 귀칠라프만 무장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무장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칠라프는 평화의 정신이 강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승선 인원은 총 67명인데 승선자의 면모를 볼 때에 배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출신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자란 말은 기록관인데요, 노고도 추정하건대 로드리고로 추정됩니다. 를 포함하여서 10명이고 평균 그들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 순조편 그리고 김경선의 영길리국 표선기의 기록에 남아있는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승선자 명부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총 67명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해 본 결과, 명부에는 조선왕조실록에는 67명이 아니라 총 68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김경선의 영길리국 표선기에는 총 45명의 이름밖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승선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영국인, 독일인, 인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프리카인으로 추정되는 국적불명의 흑인도 에머스토의 동성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드 에머스토는 당시 포르투갈 영인 마카오에서 출발하였는데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한문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인종과 국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3개 인종,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최소 5개 국적, 독일, 영국, 인도, 포르투갈, 아프리카 국적 미상이죠.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름의 중국 표기는 린지와 귀칠라프가 즐겨 썼던 중국어 이름 호화미와 감리를 사용한 예에서 보듯이 에머스토에 승선했던 조선 관원들이 한 사람씩 이름을 직접 듣고 발음이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서양인 승선자 중 유일하게 한문에 익숙했던 귀칠라프가 각자의 이름을 한문으로 기록하여 제시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 최초의 통상 요구선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여러 국적과 인종의 다 문화적 연합체, eine kulturellen Gemeinschafts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상륙하여 조선인들과 교류할 때 종교, 의복,
머리 모양, 식습관, 식기류, 무장, 언어, 서적 등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최초의 통상요구서 로드 에머스토의 선교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귀칠라프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으로 라는 그의 지론을 가지고 그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Auf allen Wegen und mit allen Mitteln,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으로 그가 선교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나라 조선을 최초의 통상요구선을 타고 선교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육로를 택하여 선교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조선에 접근하는 것이 당시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교적 열망에 따라 귀칠라프는 무모하게 보이는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귀칠라프는 1차 선교 여행 때도 중국 돛담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행했고 1832년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로드 에머스토호에 동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대로 조선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인용시작 강력한 장애물 Der mächtige Schlagbaum des Verkehrs 인용 끝. 그것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룰 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곳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1801년 순조 1년에는 신유 사옥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단합 소식을 귀칠라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행할 시에는 대단한 위험이 따르다는 일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인용시작 배타적 증오심을 가진 제도로 인해 야기된 야만적 상태 인용 끝으로 파악한 그에게는 조선과 같은 나라를 방문하고 선교한 데 있어서 통산선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에머스토를 운행하는 가운데 귀칠라프는 1832년 7월 17일 조선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오후 5시경 조선인 어부들을 만나 책과 사자문양이 담긴 단추를 주었고 어부들에게서 생선을 선물로 받으면서 농어 3마리입니다. 받으면서 우호적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에머스토의 선상에서 조선의 국왕에게 올릴 통상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고관들과 또 고관들의 조정관 등노와 그의 비서 양의 등을 이베에서 만나 문화적 교류를 하였고 관원이 아닌 일반인들, 예를 들어 안전한 성작장인 이 안항으로 이끈 조선의 항해사들과 주민들을 이베에 태워서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에머스토가 자연스럽게 귀칠라프의 해상 선교지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곳으로부터 급수선 또는 긴 보조선을 타고 내륙과 인근섬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천수만과 내륙 장리까지 방문하여 전도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토해는 인용시작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견본 Exemplare des Chinesischen Neuen Testament를 싣고 왔습니다. 인용권. 이배의 선상에서 순조에게 싣고 온 성경 전권이 중국어로 번역된 신청성서와 전도서적을 진상품에 넣어 포장했습니다. 7월 17일 이배의 선상에서 고관의 한문에 능통한 젊은 비서 양의로부터 한글 자모잣 일체를 체득하고 귀칠라프가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써주면서 그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한글 번역 성경의 효시라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로드 에머스토 선상에서 감기에 걸린 노인
60명분의 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선교 탐방할 수 있었던 것은 로드 에머스토의 기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배를 모선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선교를 위한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에머스토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러 온 소위 서양 상선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선교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에머스토를 조선 최초의 선교 통상 요구선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러므로 사실상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싣고 온 선교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면서 그가 우리를 깨웠고, 즉 귀칠라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잠자는 조선과 한국을, 우리 민족을 깨웠고, 이젠 그가 했던 그 선교 사역을 이젠 우리가 깨운다. 즉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한다. 그런 뜻으로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칠라프가 남긴 그 큰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세계에 복음을 잘 거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